자, 8번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가정합니다. 금리가 상승할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죠. 그래서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합니다. 1번 맞는 질문. 1번은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하죠. 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8번에 거기 보시면요. 2번 지문은 이 얘기거든요. 자, 주택 가격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택 가격이 높아진다. 자, 지금 이 점에서 A점인데 주택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 감소하죠. 그래서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 A점이 B점으로 주택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뭐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자, 수요량의 변화. 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재산세가 줄어들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그래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신규 주택 수요란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말하는 개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특성이 있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의 조직화가 상당히 용이한 편하니까 틀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왜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뭐다?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정답.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분화되는, 즉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맞는 질문.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래 양상도 비표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또 이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이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나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사실의 왜곡, 비공개성 등으로 인해서 가격 정보는 그 가치가 저하되고 평가 방식으로서의 비교 방식은 그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또 뭐가 나타난다? 은밀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이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1번 정답.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니까 틀렸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틀린 점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한 게 아니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또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얻기 쉽다 하니까 틀린 질문. 자,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가 바로 무슨 분석이죠?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말한다. 기본적 분석.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독일의 지리학자인 크리스탈러는 1933년 남부 독일의 중심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중심지 분포나 크기는 일정한 법칙적인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다음 중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 자, 1933년에 발표된 뭐죠? 서비스업이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 바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요,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느냐,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이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다. 이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고, 이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우리는 초점을 둔 이론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1번 중심지의 기능이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을 중심지라 하고, 그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하죠. 만든 질문. 중심지 기능이란
소매업, 교통, 금융, 교육, 행정 등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잖아요. 3차 산업의 기능입니다. 이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며 계속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하죠.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이 최소 이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는 거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 크리스탈러에 의하면은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분포할 경우에 중심지 상호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육각형의 우리가 배후지가 형성되죠. 중심지가 하나다. 중심지, 단일 중심지일 때는 상권의 형태는 원형을 띠고 있죠. 자, 상권의 형태는 원형인데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정육각형을 띠고 있다. 정육각형. 자, 정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육각형. 자, 5번 고위 계층의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에 대한 최소 요구치가 크고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 배후지가 넓고 그 수는 적고 또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다. 좁은 게 아니라 뭐죠? 간격은 멀습니다. 좁다가 틀린 점이죠.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개념을 묻는 문제죠. 자, 12번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뭐죠? 보편 원료, 모든 지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하죠. 이 편제, 이 국지 원료의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원료 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이때는 우리가 시장에 입지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안 돼요. 이때는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됩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이때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제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원료 지향형 입지. 1번 정답이죠. 자,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아야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보다 어떤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유리하죠.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이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1번 정답이고, 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정하는 경향이 많죠. 자, 중량 증가 산업, 맥주, 청량, 또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제빵 산업 등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자, 시멘트와 같은 중량 감소 산업,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통조림 공업 이런 것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자, 시험 지문은 요 두 개를 좀 많이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상향 여가라고 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뭐가 된다? 하향
여과에 대한 설명이죠. 상향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하향.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과 과정은 우리는 하향 여과를 의미합니다. 1번 정답.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 감소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벌써 3번 출제된 지문이죠. 자,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또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 가치 상승분이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주택을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또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하죠. 자, 5번 어떤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서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은 어떻게 돼? 하향,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하향 여과, 하향의 동그라미. 또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과정을 침입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걸 침입이라고 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죠. 자, 2009년 2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자, 이 공공 이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자,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을 하는데 어디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에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라고 한다니까 틀렸죠. 요거는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개념이 틀렸고요. 자, 토지은행의 취지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매입 시에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두기가 어렵고 또 비축용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2번은 단점. 3번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공공자유보유 즉 국공유지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 여러분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라는 것은 불법 점유를 얘기하겠죠. 자, 3번도 단점. 자, 4번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의 가치 또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건 장점.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도시 계획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장점. 자, 올해 시험 문제는요, 이 토지은행제도는요, 특히 개념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고,